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다시 사. 알랭드 보통 지음 정영목 옮김. 19. 선악을 넘어서. 일요일 이른 저녁 클로이와 나는 파리에서 런던으로 돌아가는 브리티시 항공기의 이코노미 클래스에 앉아 있었다. 비행기는 막 노르망디 해안을 건넜다. 겨울 구름에 장막이 잠시 걷히면서 어둡고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나는 긴장되고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이 비행에는 뭔가 위협적인 것이 있었다. 뒤쪽 어딘가에서 엔진들이 떨리는 느낌, 차분한 잿빛 실내, 항공사 직원들의 사탕 같은 미소, 음료와 과자를 실은 수레가 통로를 따라서 내려오고 있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지만 기내 식사에서 느끼게 되는 막연한 구역질이 가슴을 채웠다. 클로이는 워크맨을 들으면서 졸고 있었다. 그녀는 귀에서 이어폰을 뽑더니 크고 물기가 촉촉한 눈으로 앞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괜찮아? 내가 물었다. 클로이는 내 말을 듣지 못하기라도 한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가 말했다. 너는 나한테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뭐라고? 너는 나한테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어. 뭐? 왜? 사실이 그러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클로이? 모르겠어. 굳이 말하자면 거꾸로지. 너야말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노력을 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를 책망하는 쪽이고. 쉿, 그만해. 클로이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왜? 난 위를 만나고 있었으니까. 뭘 했다고? 위를 만나고 있었다고. 됐어? 뭐?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위를 만난다는 게. 참나, 윌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거야. 음료나 스낵 드시겠어요? 그때 스튜어디스가 수레를 끌고 와서 클로이에게 물었다. 아니요, 사양하겠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드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선생님은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먹겠습니다. 클로이는 울고 있었다.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농담이라고 말해줘. 끔찍한, 지저분한 농담이라고. 내가 윌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니. 언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말 미안해. 정말로 미안해. 하지만 나는 미안해. 클로이는 울음이 복받쳐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줄줄 흐르고 콧물도 쏟아졌다. 몸 전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숨을 못 쉬고 입을 벌린 채 헐떡거리기만 했다. 너무 고통스러워 보여서 잠시 그녀가 한 말의 의미도 잊은 채 그녀의 눈물을 멈추게 하는 데에만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클로이, 제발 울지 마. 괜찮아. 함께 이야기하면 돼. 티지, 제발 자. 이 손수건 받아. 괜찮아질 거야. 괜찮을 거야. 약속해. 정말 미안해. 너무 미안해. 너는 이런 꼴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너는 정말 이런 꼴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클로이는 비참한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잠시 배신의 짐을 덜었다. 그녀의 눈물 때문에 내 짐도 잠시 유예를 받았다. 나는 이 상황의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았다. 여자가 남자를 배반함으로 해서 생긴 고통을 놓고 배반당한 남자가 배반한 여자를 위로하고 있다니. 클로이의 눈물이 시작된 직후 기장이 착륙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 눈물 때문에 승객들 모두가 비행기 전체가 물에 잠겨 버렸을지도 모른다. 꼭 대홍수가 일어난 느낌이었다. 벌어지고 있는 일의 필연성과 잔인함 때문에 양쪽에서 슬픔의 큰 물이 밀려오는 것 같았다. 우리의 관계는 잘 안 풀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반드시 끝을 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우리를 둘러싼 물질적 상황 속에서, 객실의 기술, 문명적 환경 속에서, 비행기 승무원들의 임상적 관심 속에서 낯선 사람들이 감정적 위기에 처한 것을 보며 점잖은 채 고개를 돌리면서도 내심 안도감에 빠져 있는 다른 승객들 사이에서 나는 더 큰 외로움을 느꼈고 더 큰 초라함을 느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미래를 상상해 보려고 했다. 삶의 한 시기가 잔인한 방식으로 끝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을 대체할 것이 없었다. 무시무시한 부재밖에 없었다. 런던에서 즐겁게 지내시고 곧 다시 우리와 함께 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다시 비행을 한다. 나는 다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의 그런 가정, 고정된 삶의 안정성과 곧 다시 비행기를 탈 계획이 부러웠다.
이제부터 삶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비록 계속 손을 잡고 있기는 하지만 나는 클로이와 내가 우리 몸이 서로에게 점점 낯설어지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임을 알았다. 둘 사이에 벽이 세워지고 헤어짐은 제도화되겠지. 몇 달, 몇 년이 지난 뒤에야 한 번 만나게 되겠지. 가볍고 즐거운 표정으로 가면을 쓰고 정장 차림으로 레스토랑에서 샐러드를 주문하겠지. 우리가 오직 지금만 드러낼 수 있는 것, 순전한 인간적 드라마, 벌거벗은 모습, 의존 상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실은 입 밖에 내지도 못할 거야. 마치 가슴을 찢는 듯한 연극을 보고 나왔지만 안에서 느낀 감정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술이나 한잔하러 술집으로 가는 관객들. 그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관객들 같았겠지. 괴롭기는 하지만 나는 이 순간이 앞으로 다가올 순간들보다는 혼자 과거를 되풀이하고 나 자신과 그녀를 비난하고 미래를 구축하려고 애를 쓰고 자신의 등장 인물들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깨끗한 결말을 위해서 다 죽여버리는 것 외에 혼란에 빠진 극작가처럼 대안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쓸 순간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 얼마 안 있어 바퀴가 히드로 공항의 활주로에 닿았다. 엔진에는 역추진력이 걸려 있었다. 비행기는 지상 이동으로 터미널로 향하더니 혼잡한 입국 관리실에 짐을 토해냈다. 클로이와 내가 짐을 챙겨서 세관을 통과했을 때 관계는 공식적으로 끝이 나 있었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기로, 울지 않기로, 피해자나 처형자가 된 것처럼 느끼지 않기로 했다. 멍하게 이틀을 보냈다.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현대적인 어법으로 하자면 그것은 충격이 아주 강했다는 뜻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나는 클로이가 인편으로 전해준 편지를 받았다. 크림색을 띤 하얀 종이 2장에 눈에 익은 검은 글씨가 깨알처럼 박혀 있었다. 내 혼란을 너에게 드러낸 것이 미안해. 우리의 파리 여행을 망쳐버린 것이 미안해. 멜로드라마를 피하지 못한 것이 미안해. 2번 다시 그 비행기에서처럼 울지 않을 것이고 2번 다시 그렇게 내 감정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지는 않을 거야. 너는 나한테 무척 잘해주었어. 그것 때문에 나는 내내 울었어. 다른 남자 같았으면 나더러 지옥이나 가라고 욕을 했겠지만 너는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너무나 어려웠어. 터미널에서 너는 어떻게 울면서도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 이해해줘. 나는 이것이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울었어. 하지만 여전히 나를 너에게 묶는 것이 너무 많아. 너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너에게 줄 수 없게 돼버렸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상태를 계속 이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것은 부당한 일이고 우리 둘 다 파괴해버리게 될 거야. 정말 너한테 쓰고 싶은 편지는 쓸 수 없을 거야. 이 편지는 지난 며칠 동안 내가 머릿속에서 너에게 썼던 내용이 아니야. 너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싶지만 나는 펜 눌리는 솜씨가 별로잖아.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빈 부분을 채워주기를 바랄 뿐이야. 내가 보고 싶을 거야. 우리가 함께 나눈 것들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우리가 함께 보낸 몇 달을 사랑했어. 모든 것이 초현실적으로 뒤섞여 보여.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오후의 전화, 일렉트리에서 보낸 심야, 켄싱턴 가든스 산책, 어떤 것도 그것을 망치게 하고 싶지는 않아. 사랑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야. 느끼는 것과 하는 일이 모두 강렬해진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나에게 그 시간은 삶이 다른 데가 있지 않았던 몇 번 안 되는 시간 가운데 하나야. 너는 나한테 언제나 아름다울 거야. 아침에 잠을 깨서 내가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잊지 못할 거야. 나는 너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을 뿐이야. 천천히 상해가는 모습만은 보고 싶지 않았어.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크리스마스는 혼자 보내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보내겠지. 윌은 곧 캘리포니아로 간다니 그렇게 되겠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니까 그러지 마. 윌은 너를 무척 좋아하고 너를 엄청나게 존경하고 있어. 그 사람은 벌어진 일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일 뿐이야. 지저분한 편지 용서해줘. 이 두서없는 편지를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했던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 기억나겠지. 나를 용서해줘. 너는 나한테 너무 잘해주었어. 우리가 계속 친구로 남았으면 좋겠어. 내 모든 사랑으로.
편지는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다. 기억만 새롭게 할 뿐 편지에서 그녀의 말에 억양과 악센트를 느낄 수 있었고 그와 더불어 그녀의 얼굴 모습, 그녀의 살갗 냄새가 되살아났다. 그리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도. 나는 그 편지의 최종성 때문에 확인되고 분석되고 과거 시제로 바뀌어 버린 상황 때문에 울었다. 그녀의 구문에서 묻어나는 의심과 양면성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메시지는 분명했다. 끝났다. 그녀는 끝난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사랑은 썰물이 되었다. 나는 배신감에 휩싸였다.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한 관계가 나의 느낌과는 관계없이 파산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느끼는 배신감이었다. 클로이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그렇게 주장했다. 새벽 4시 30분에 내 마음의 법정에서 그런 공허한 편결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가망 없는 짓인지를 잘 알면서도 아무런 계약이 없었음에도 마음의 계약밖에 없었음에도 나는 클로이의 신의 없는 짓에 그녀의 이단에 그녀가 다른 남자와 밤을 보낸 것에 상처를 입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가능한가? 사랑의 거부가 종종 도덕적 언어, 옳고 그름의 언어, 선과 악의 언어의 틀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마치 거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것,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당연히 윤리의 한 지류에 속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거부를 하는 사람에게는 악하다는 딱지가 붙고 거부를 당한 사람은 선의 화신이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클로이와 나의 행동 양쪽에도 이런 도덕적 태도가 얼마간 드러났다. 클로이는 자신의 거부를 정리하면서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악과 동일시했고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선의 증거로 여겼다. 따라서 내가 여전히 그녀를 바란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나는 그녀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클로이가 그냥 예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진심을 토로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그녀는 자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윤리적 결론을 내렸다. 그것 때문에 그녀는 나보다 가치가 적은 사람이 되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마음이 선한 남자였다. 사랑의 거부가 아무리 불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을 이타성과 동일시하고 거부를 잔인성과 동일시할 수 있을까? 정말로 사랑을 선과 동일시하고 무관심을 악과 동일시할 수 있을까? 내가 클로이를 사랑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그녀가 나를 거부하는 것은 비도덕적일까? 그녀가 나를 거부하면서 죄책감을 느낀 것은 사랑을 내가 이타적으로 그녀에게 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나의 선물에 이기적인 동기가 있었다면 클로이도 똑같이 이기적인 동기에서 관계를 끝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랑의 종말은 이타주의와 이기주의, 도덕성과 비도덕성 사이의 충돌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두 충동 사이의 충돌로 나타난다. 이마누엘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행동이 비도덕적 행동과 구별되는 것은 그것이 고통이나 쾌락과는 관계없이 의무감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문이다. 나의 행동에 대한 보상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의무감에만 인도되어 어떤 행동을 할 때 나는 도덕적이다.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선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도덕률에 일치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행동이 도덕률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기질의 결과로 이루어진 행동은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경향에 기초한 도덕성이라는 공리주의적 관점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주장이다. 칸트 이론의 핵심은 도덕성이란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동기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예상되는 보답에 관계없이 사랑을 할 때에만 사랑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랑을 줄 때에만 도덕적이다. 내가 클로이를 부도덕하다고 말한 것은 그녀가 매일 그녀에게 위로, 격려, 지원, 애정을 주는 사람의 관심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가 이런 것에 퇴짜를 놓는다고 해서 도덕적인 의미에서 무슨 비난을 할 수 있을까? 큰 비용을 들이고 희생을 하여 선물을 줄 때 그것을 물리친다면 틀림없이 비난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사랑을 주는 사람도 받을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기쁨을 맛보았다면 이것이 과연 도덕적인 언어를 사용할 문제일까? 사랑이 1차적으로 이기적인 동기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즉 상대의 유익을 위한 마음에서 생겨났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적어도 칸트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도덕적인 선물이 아니다. 내가 클로이를 사랑했다고 해서 내가 그녀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비록 내 사랑에 희생이 포함되었다고 해도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했을 뿐이다. 나는 순교를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 경향에 완벽하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을 뿐이다. 우리는 공리주의자들처럼 사랑하며 시간을 보냈다. 침실에서 우리는 플라톤이나 칸트가 아니라 홉스와 벤담의 추종자였다. 우리는 초월적 가치가 아니라 선호의 기초에서 도덕적 판단을 했다. 홉스는 법의 원리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자기를 불쾌하게 하는 것을 악이라고 부른다. 사람이란 그 기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과 악의 일반적 구별에서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아가톤 하플로스, 즉 그냥 좋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나는 클로이가 나를 불쾌하게 했기 때문에 클로이를 악이라고 불렀다. 그녀가 악한 존재로 타고났기 때문이 아니다. 나의 가치 시스템은 절대적 기준에 따라서 클로이의 범법을 설명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이었다. 나는 고전적인 도덕주의자의 잘못을 범한 셈인데 니체는 그 점을 간결하게 요약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동기와 관계없이 오로지 그 유용하거나 해로운 결과 때문에 개별적 행동들을 선하다고 하거나 악하다고 부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게 된 계기를 잊어버리고 선과 악이 결과에 관계없이 행동 자체에 내재된 특질이라고 믿게 된다. 나는 나에게 쾌락을 주느냐 고통을 주느냐에 따라서 클로이에게 어떤 도덕적 딱지를 붙일 것이냐를 결정했다. 나는 세계와 그녀가 이 세계 속에서 가지는 의무를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판단하는 자기중심적인 도학자였다. 나의 도덕률은 나의 욕망에 승화된 형태일 뿐이었다. 나는 독선적인 절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물었다. 사랑받는 것이 내 권리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클로이의 의무가 아닐까? 클로이의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침대에 들어갔을 때 내 곁에 그녀가 있다는 것은 자유나 삶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중요했다. 정부가 그 두 가지를 나에게 보장해 준다면 왜 사랑의 권리는 보장해 주지 않는가? 정부는 삶에 대한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지만 나는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두 가지 모두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사랑이 없다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자유라는 것이 버림받을 자유를 의미한다면 자유란 대체 무엇인가? 그러나 권리의 언어를 어떻게 사랑에까지 연장시킬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의무감에 따른 사랑을 강요할 수 있을까? 이 역시 낭만적 테러리즘, 낭만적 파시즘이 아닐까? 도덕성에도 경계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것은 고등법원이 다룰 문제이지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감상주의자가 가슴이 찢어질 듯한 이별 때문에 한밤중에 흘리는 짠 눈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나는 공리주의자처럼 이기적으로 자발적으로 사랑을 했을 뿐이다. 만일 공리주의에서 어떤 행동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만들어낼 때에만 옳은 것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클로이를 사랑하는 데서 생기는 고통과 그녀가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통은 우리의 관계가 단지 도덕과는 관계없는 것일 뿐 아니라 부도덕해지기까지 했다는 가장 분명한 표시였다. 분노가 비난과 결합될 수 없었던 것은 불행한 일이다. 나는 나의 고통 때문에 범법자를 찾으려고 했으나 클로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다. 나는 인간들은 서로 소극적 자유의 관계, 즉 상대를 해치지 않는다는 의무 관계에 있으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원치 않는다면 억지로 서로 사랑하게 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다고 배웠다.
나는 원시적인 믿음 때문에 나의 분노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자격을 준다고 느꼈지만 결국 비난은 선택과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선택이 없는 곳에는 비난도 없음을 인정했다. 당나귀가 노래를 못한다고 당나귀에게 화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당나귀는 나면서부터 콧김을 뿜는 것 외에 다른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사랑을 한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난을 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 따라서 책임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랑에서 퇴짜를 맞는 것은 원래부터 노래를 못하는 당나귀보다 견디기 힘들다. 나에게 퇴짜를 놓은 사람이 한때는 사랑을 하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당나귀는 원래부터 노래를 부를 줄 모르기 때문에 당나귀가 노래를 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삼가는 것도 그만큼 쉽다는 뜻이다. 그러나 나에게 퇴짜를 놓은 사람은 사랑을 한 적이 있다. 바로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라는 주장의 현실성은 더욱더 소화하기가 힘들다. 사랑의 보답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사랑을 받고 싶다는 오만이 생겨났다. 나는 내 욕망만 가지고 홀로 남았다. 무방비 상태에 아무런 권리도 없이 도덕률도 초월해서 충격적일 정도로 어설픈 요구만 손에 든 모습으로 나를 사랑해다오. 무슨 이유 때문에? 나에게는 흔히 써먹는 지지라고 빈약한 이유밖에 없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20. 심리적 운명론. 무엇인가 비참한 일이 일어날 때면 우리는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끔찍하고 견딜 수 없는 벌을 받는지 이해하려고 일상적인 인과론적 설명을 넘어서는 설명을 찾게 된다. 참담한 사건일수록 객관적으로 보면 가당치도 않은 의미를 가져다 붙이게 되고 심리적 운명론으로 빠져드는 경향도 강해진다. 나는 비통함 때문에 당황하고 진이 빠진 상태에서 의문 부호들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왜 나인가? 왜 이런 일이? 왜 지금? 나는 과거를 샅샅이 뒤져 이런 일의 유래, 조짐, 잘못된 행동 등 내가 입은 상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찾아내려고 했다. 나는 일상의 낙관주의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텔레비전과 신문도 접었다. 직장에는 휴가를 냈다. 나는 천년을 마무리하는 재앙에 마음을 빼앗겼다. 지진, 홍수, 조류 독감 등의 위험들. 나는 만물의 무상함을 느꼈다. 문명이 환각 위에 세워진 것 같았다. 행복 속에서 현실에 대한 격렬한 부정을 보았다. 나는 회사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왜 그들은 자신의 무의미함에 괴로워하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나는 역사의 고통을 구역질 나는 노스텔지어에 쌓여있는 대학살의 기록을 이해했다. 과학자와 정치가 뉴스 진행자와 주유소 종업원이 오만하다고 느꼈다. 회계사와 정원사들이 잘난 체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 자신을 위대한 추방자들과 연결시켰다. 나는 캘리벤과 디오니소스를 비롯해 고름이 가득한 진실을 직시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 존재들의 추종자가 되었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 클로이가 떠남으로써 거의 모든 일에서 자신감이 흔들렸다. 나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어린애같이 삐치기 잘하는 악마가 나를 장악한 느낌이었다. 그 악마는 나에게 웃음을 짓게 하고 안심하라고 다독거린 뒤에 바위에 매다 꽂았다. 나는 이야기 속의 한 등장인물이 되었고 그 이야기의 큰 구도를 바꾸는 것은 내 능력 범위 바깥의 일이었다. 나는 자유의지를 믿었던 오만을 회개했다. 나는 다시 운명을 생각하게 되었다. 다시 사랑의 거의 신적인 본질을 느끼게 되었다. 사랑이 오고 간 건 모두가 오는 것은 그지없이 아름답고 가는 것은 그지없이 끔찍했다. 큐피드와 아프로디테의 게임의 놀이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나에게 일깨워 주었다. 견딜 수 없는 벌을 받은 나는 나의 죄가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그러나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했다고 자백했다. 내 속을 샅샅이 뒤져 흉기를 찾아보았다. 건방졌던 태도 하나하나가 되살아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일상적인 잔인하고 무심한 행동들, 신들은 그 어느 것도 놓치지 않았고 이제 나에게 무시무시한 복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물론 고대 신화들은 죽었다. 우리는 신들이 우리 삶을 좌우한다고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신들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관장하는 매우 신비한 내적인 힘들이 있다고 굳게 믿게 된 것이다. 나는 사랑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도록 심리적으로 저주를 받았다. 내 악마들에게 이름을 부여한 것은 정신분석이었다. 정신분석은 삶이 종종 자기 의식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고 설명했다. 프로이트의 세계에서는 한 남자가 의식적으로는 한 여자를 사랑하려고 하면서 무의식적으로는 그녀를 다른 남자 품으로 밀어넣으려고 안간힘을 쓸 수도 있다. 클로이가 떠나자 우리 사랑 이야기의 새로운 해석이 머리를 내밀기 시작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랑 이야기,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선택된 사랑 이야기, 그 실패 속에 고전적인 가족 신경증의 패턴이 되풀이되는 사랑 이야기였다.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어머님은 나에게 자신과 비슷한 불행한 덫에 걸리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어머니의 어머니도 비슷한 덫에 걸렸고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는 이야기였다. 이것은 유전적인 심리적 저주가 아닐까? 나는 프로이트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었다. 저주의 핵심은 그 저주 아래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저주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평생에 걸쳐 저절로 기록되는 그 개인 내부의 비밀 암호와 같다. 오이디푸스는 신탁에 의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의식적인 경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경고는 불길한 예측의 뇌관을 제거하지 못한다. 오이디푸스는 신탁의 예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향에서 추방당했으나 그럼에도 이오카스테와 결혼하고 말았다. 그의 이야기는 그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서 한다. 저주는 의지를 무시한다. 나는 무슨 저주 아래서 신음했을까? 다름 아닌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저주이며 이것은 근대 사회에 알려진 최대의 불행이기도 하다. 나는 사랑이라는 그늘진 숲에서 추방당해 죽는 날까지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나로부터 달아나게 만들었다. 강박증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땅을 배회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 악의 이름이 무엇인지 찾아 헤매다가 어느 날 밤 정신분석 용어 사전의 반복 강박증 항목에서 그 답을 찾았다. 무의식에서 비롯된 통제 불가능한 작용. 이 작용의 결과 환자는 일부러 자신을 괴로운 상황에 가져다 놓고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한다. 그러나 환자 자신은 이 원형을 기억하지 못한다. 오히려 환자는 그 상황이 현재 이 순간에 의해서 완전히 규정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다. 정신분석만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작위적이라는 생각으로부터 거리가 먼 철학은 없다. 의미를 부정하는 것조차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나는 클로이를 사랑했고 그러다 클로이가 떠난 것이 아니다. 나는 클로이가 나를 떠나도록 그녀를 사랑했다. 태어나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나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하나의 패턴이 형성되었다. 아기는 어머니로부터 쫓겨났거나 어머니가 아기를 떠났다. 이제 남자는 똑같은 시나리오를 재창조했다. 배우들은 다르지만 플롯은 똑같았다. 애초에 내가 클로이를 선택한 것은 그녀의 웃음이라든가 그녀의 정신의 활기 때문이 아니었다. 내 삶의 심술궂은 캐스팅 감독인 무의식이 그녀에게서 필요한 양의 고통을 준 뒤에 무대를 떠나는 데 적합한 인물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스 신들의 저주와는 달리 심리적 운명론에서는 적어도 운명으로부터 탈출한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이드가 있는 곳에는 에고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나에게 침대에서 일어날 힘만 있었어도 긴 의자까지 갈 수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처럼 나의 고통을 끝내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집에서 나가 도움을 구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정신도 회복할 수가 없었다. 나는 심지어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다. 다른 사람들과 내 고통을 나눌 수가 없었다. 그 결과 나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다. 나는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블라인드는 내려놓았다. 조그만 소리나 빛에도 짜증을 냈다. 냉장고의 우유가 상했거나 서랍이 한 번에 열리지 않으면 공연히 속이 상했다. 내 소나기에서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조금이라도 통제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20일 자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다. 더불어 캐럴 가수들, 호의가 담긴 카드, 첫눈도 찾아왔다. 원래 클로이와 나는 요크셔의 작은 호텔에서 크리스마스 주말을 보낼 계획이었다. 호텔 팸플릿은 여전히 내 책상 위에 있었다. 요크셔의 아름다운 환경 속에 자리 잡은 애비 코티지는 손님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대합니다. 오크나무 들보가 얹힌 거실의 벽난로 앞에 앉아보십시오. 황무지를 따라서 거닐어 보십시오. 아니면 그냥 편안히 쉬시면서 저희들의 보살핌을 받아보십시오. 애비 코티지에서 보내는 휴가는 여러분이 호텔에서 늘 원했던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 그리고 나의 사망 몇 시간 전인 음침한 금요일 오후 5시에 윌 노트로부터 전화가 왔다. 작별 인사를 하려고 전화했어. 주말에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갈 예정이야. 그렇군. 그래 요즘 어때? 뭐? 괜찮냐고. 괜찮냐고? 그래.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 너와 클로이 이야기 들었는데 안타까운 일이야. 정말 안 됐어. 너와 클로이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잘 됐어. 들었구나. 그래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 너도 평소에 내가 클로이를 좋게 생각했다는 걸 알잖아. 그런데 언젠가 전화를 하더니 너희 둘이 헤어졌다고 하더라고. 그때부터 일이 진전되었지. 그거 아주 멋진 일이야 윌.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군. 이 일이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좋은 우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 나는 너희 둘이 잘 되기를 바랐어. 다시 둘이 잘 지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정말 안 된 일이야. 어쨌든 크리스마스에는 뭘 할 거야? 집에 있을 것 같아. 눈이 많이 올 거라고 하던데 스키를 타러 갈 만한 때 아닌가? 지금 클로이하고 같이 있어? 클로이가 나와 같이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있지는 않다는 거야. 여기 있었는데 좀 전에 가게에 갔어. 크리스마스 폭죽 이야기를 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니 사오겠다고 나갔어. 멋진 이야기로군. 클로이한테 안부 전해줘. 우리가 이야기했다는 걸 알면 클로이도 좋아할 거야. 클로이가 나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러 캘리포니아에 간다는 건 알지? 그래? 그곳을 보면 좋아할 거야. 산타바바라에서 우리 부모님과 이틀 정도 보낸 뒤에 사막에나 며칠 갈까 해. 클로이는 사막을 좋아하지. 그래, 클로이도 그러더군. 이봐, 이제 끊어야겠어. 명절 잘 보내. 나는 이제부터 이곳을 정리해야 하거든. 내년 가을쯤에 유럽에 다시 올지도 모르겠어. 그 전에도 궁금하면 전화할게. 나는 욕실로 가서 그동안 모아둔 알약을 모두 꺼내 부엌 식탁에 올려놓았다. 그 갖가지 알약에 기침약 몇 잔과 위스키. 이 정도면 이 제스처 게임을 완전히 끝내는데 충분할 것 같았다. 이것보다 사랑해서 버림받은 뒤에 자살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반응이 어디 있겠는가. 클로이가 진정 내 삶의 모든 것이었다면 그녀 없이는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삶을 끝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 내가 존재의 의미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산타바바라의 산비탈에 집을 가진 캘리포니아 건축가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폭죽을 사러 나가는 상황에서 매일 아침 잠을 깬다는 것은 부정직한 일이 아닐까. 클로이와 헤어진 것 때문에 친구와 지인들이 진부한 동정의 말을 수도 없이 해주었다. 차라리 잘된 건지도 몰라. 어차피 다 헤어지기 마련이야. 정열이 평생 갈 수는 없는 거잖아. 살고 사랑하고 그러는 거지 뭐.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심지어 윌조차도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이야기했다. 지진이나 눈이 내리는 것처럼 자연이 우리를 시험하러 보낸 어떤 현상이기 때문에 그 불가피성에 도전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나의 죽음은 정상적인 것에 대한 폭력적 부정이 될 터였다. 다른 사람들은 있지만 나는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터였다. 나는 시간의 부식으로 인해서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는 것을 피하고 싶었다. 나는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래야 불타버린 신경의 말초를 통해서 클로이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오직 나의 죽음을 통해서만 내 사랑의 중요성과 불멸을 주장할 수 있었다. 비극의 실증을 내는 세상을 향하여 자기 파괴를 보여줄 때만 사랑은 치명적일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일깨울 수 있었다. 지금 시간은 7시. 아직 눈이 내리고 있다. 눈은 담요처럼 도시를 덮기 시작했다. 눈이 나의 수위가 될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살아 있을 것이지만 이 글을 쓴 사람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나는 유서를 쓰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나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로 너를 탓하고 싶지 않다. 너도 내가 죄책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이다. 내가 캘리포니아에서 즐겁게 지내기를 바란다. 산이 무척 아름답겠지. 나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 다오. 유서는 많은 초고를 거쳤다. 내 옆에는 구겨진 종이가 잔뜩 쌓여 있었다. 나는 잿빛 외투를 뒤집어 쓰고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부들부들 떠는 냉장고만이 유일한 친구였다. 갑자기 나는 알약들이 든 통으로 손을 뻗어 통째로 집어삼켰다. 나중에야 그것이 거품이 있는 비타민C 알약 20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내 온기를 잃은 몸이 발견된 직후 경찰이 클로이를 방문할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었다. 윌 로트는 더러워진 시트를 둘러쓰고 침실에서 나와 물을 것이다. 무슨 일 있어? 그러면 클로이는 대답할 것이다. 응, 맙소사 있어. 그런 뒤에 눈물을 쏟기 시작할 것이다. 곧이어 뼈저린 후회와 가책이 뒤따를 것이다. 클로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무 잔인했던 것 때문에, 너무 근시한 적이었던 것 때문에 자신을 책망할 것이다. 이제까지 그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칠 만큼 헌신적인 남자가 있었던가? 인간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며 그 바람에 자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 되었다. 성난개는 자살을 하지 않는다.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이나 물건을 물어뜯는다. 그러나 성난 인간은 침울하게 방 안에 틀어박혔다가 말없이 종이 한 장만을 남기고 총으로 자신을 쏜다. 인간은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피조물이다. 나는 내 분노를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 자신의 죽음으로 그 분노를 상징하려고 했다. 나는 클로이에게 상처를 주느니 차라리 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쪽을 택했다. 나 자신을 죽여 그녀가 나한테 한 일이 무엇인지 내 몸으로 보여주려고 했다. 입에서 거품이 일었다. 목구멍에서 오렌지 거품들이 태어나 공기와 접촉을 하면서 폭발했다. 탁자와 셔츠 칼라는 밝은 오렌지색 막으로 뒤덮였다. 나는 말없이 산의 화학 작용을 지켜보다가 자살의 비일관성을 깨달았다. 나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을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클로이에게 비유적으로 말해서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죽음이란 말 그대로 죽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상대가 그 비유를 읽어내는 것을 볼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 아이러니였다. 나는 죽음으로 인한 무능력 때문에 적어도 세속적인 틀에서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을 바라볼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판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는 광경을 지켜볼 수도 없다면 그런 장면을 연출한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내 죽음을 그려보면서 나 자신의 소멸을 바라보는 관객 역할을 맡은 것을 상상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궁극적 소망을 실현할 수 없었다. 즉, 죽은 동시에 살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온 세상 사람에게, 특히 클로이에게 보여줄 수 있으려면 죽어야 했다. 그러나 나의 죽음이 클로이에게 준 충격을 보고 화를 풀려면 나는 살아 있어야 했다.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햄릿에 대한 내 대답은 사는 동시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자살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 등식의 두 번째 부분을 잊고 죽음을 삶의 연장, 자기 행동의 결과를 지켜볼 수 있는 일종의 내세로 보고 있을 것이다. 나는 싱크대로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내 위는 수축되면서 거품이 있는 독을 토해냈다. 자살의 쾌락은 유기체를 죽이는 끔찍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 클로이는 내 무덤가에서 울고 윌은 눈길을 피하겠지. 둘 다 호두나무로 만든 내 관에 흙을 뿌리겠지에 있었다. 따라서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은 죽게 되면 나의 소멸이라는 멜로드라마로부터 어떤 기쁨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행동일 터였다. 22.
예수 컴플렉스. 고뇌에 괜찮은 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 비참한 상황을 나 자신이 특별하다는 증거, 아무리 부당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달리 왜 내가 이런 엄청난 괴로움을 겪도록 선택되었겠는가? 이것이야말로 내가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증거, 따라서 어쩌면 그들보다 낫다는 증거가 된다. 나는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도저히 내 아파트에서 혼자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베이스 워터 로드의 작은 호텔에 투숙했다. 작은 가방에 책 몇 권과 옷가지를 넣어갔다. 그러나 책을 읽지도 않았고 옷을 입지도 않았다. 매일매일 하얀 목욕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룸서비스 메뉴를 읽고 거리에서 들려오는 의미 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그 소리를 아래쪽에서 들려오는 자동차들의 신음과 구별하기 힘들었다. 자동차 문이 소리를 내며 닫히는 소리, 트럭이 1단 기어로 바뀌는 소리, 보도를 뚫는 압축 공기 드릴 소리. 그러나 나는 차차 그 모든 소리 위로 완전히 다른 소리를 분간하게 되었다. 기름기로 번드르한 침대 머리쪽 판자에 타임지를 가져다 대고 받쳐놓은 내 머리 근처 어딘가에서 얇은 호텔 벽을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은 하늘이 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다름 아닌 인간 종이 짝짓기 의식을 하면서 내는 소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생각했다. 빌어먹을 저것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잖아. 나는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경우 듣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는 합리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만일 듣는 사람이 젊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면 기꺼이 벽 너머에 있는 남자와 동일시하는 과정을 밟아갈 것이고 더불어 시인의 마음으로 그 여자를 자신의 이상형, 베아트리체, 줄리엣, 샬롯, 테스로 구축해 놓은 다음 자신이 그 운 좋은 여자에게서 비명을 이끌어냈다고 자화자찬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리비도의 이런 객관적인 기록의 모욕감을 느끼고 고개를 돌린 다음 영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텔레비전의 볼륨을 높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반응의 유일한 특징은 그 수동성이었다. 아니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반응을 밀고 나갈 수가 없었다. 클로이가 떠난 이후 나는 인식 외에는 거의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놀라지 않는 이 말의 모든 의미에서 사람이 되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놀람은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예상하게 되었고 따라서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게 되었다. 내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스치고 있었을까? 다름 아닌 클로이의 자동차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는 어떤 노래였다. 길게 뻗은 자동차 도로 끝으로 해가 지고 있을 때 들은 노래였다. 나는 사랑에 빠졌어. 달콤한 사랑. 내가 내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을 들어봐.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나는 사랑에 빠졌어. 달콤한 사랑. 제발 떠나지 마. 늘 이렇게 살아. 나는 나 자신의 슬픔에 취하게 되었다. 나는 고통의 성층권에 이르러 있었다. 고통이 가치로 드높여지고 거기에서 예수 컴플렉스로 미끄러져 넘어가는 순간이었다. 내 존재의 불행을 생각하자 남녀가 성교하며 내는 소리와 행복했던 시절에 노래가 커다란 눈물방울로 응축되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눈물은 이제 뜨거운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내가 고통을 겪은 것은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때문이라는 확신, 눈이 먼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라는 확신에 물든 눈물의 맛은 달콤 쌉쌀했다. 나는 고양되었다. 고통이 정점을 넘어버리자 기쁨의 골짜기가 나타났다. 순교자의 기쁨, 예수 콤플렉스의 기쁨이었다. 나는 클로이와 윌이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옆방에서 좀 더 세게를 요청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슬픔의 술에 취해갔다. 어떤 사람이 만인으로부터 이해를 받는다면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신의 아들의 운명을 생각하며 자문해 보았다. 클로이가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나만 탓할 수 있는 것일까? 그녀가 나를 찬 것은 나에게 결함이 많다는 증거라기보다는 그녀가 근시안적이라는 표시였다.
내가 꼭 해충이고 그녀가 천사일 필요는 없었다. 그녀가 캘리포니아의 삼류 르꼬르 비지에 가기 위해 나를 버렸다는 것은 그녀가 너무 천박해서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성격을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내가 가장 기분 나쁘게 여기는 측면들에 집중했다. 그녀는 결국 이기적이었다. 그녀의 매력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매력이 없는 본질을 감추는 피상적인 가리개에 불과했다. 사람들이 그녀의 유혹에 넘어가 그녀를 사랑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해도 그것은 사랑할 만한 어떤 진정한 기초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녀의 재미있는 대화 솜씨와 착해 보이는 미소 때문일 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그녀를 잘 알지 못했다. 그녀는 비록 그때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원래 자기 중심적이었고 신랄한 편이었고 때로는 인정머리가 없었고 남을 생각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 퉁명스럽고 피곤할 때는 짜증을 냈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을 때는 독단적이었고 나를 차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무분별하고 요령이 없었다. 고통을 겪으면서 무한히 지혜로워진 나는 물론 그녀가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녀를 용서하고 동정하고 그녀에게 선심을 쓸 수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무한한 안도감을 주었다. 나는 라일락색과 녹색으로 꾸며진 호텔방에 누워서 나 자신의 미덕과 위대함을 느끼며 흐뭇해했다. 나는 클로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 때문에 클로이를 동정했다. 다 안다는 듯이 우울한 표정으로 싱긋 웃으며 사람들이 가는 길을 지켜보고 있는 무한히 지혜로운 존재로서 왜 나의 콤플렉스, 나의 결함과 수모를 그 정반대의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왜곡된 심리적 술수에 예수의 이름이 붙은 것일까? 나의 고통을 젊은 베르테르나 마담 보발이나 스완의 고통과 동일시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예수와 경쟁할 수가 없었다. 예수는 그가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악과 대비되는 순결한 미덕과 의문의 여지 없는 선을 지닌 존재였기 때문이다. 예수가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이 된 것은 단지 르네상스 화가들이 그려놓은 울듯한 눈과 창백한 안색 때문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착하고 완전히 의로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배반당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신약 성서가 비애감을 주는 것은 그것이 내 사랑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모든 덕을 갖추었지만 그럼에도 오해받은 존재의 슬픈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 인물은 모든 사람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쳤지만 사람들은 그 관대한 메시지를 그의 면전에 내던져 버렸다. 기독교의 정점에 순교자가 없었다면 기독교가 그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예수가 갈릴리에서 옷장이나 식탁을 만들며 조용한 삶을 보내다가 말년에 가서 심장마비로 죽기 전에 나의 인생론이라는 얄팍한 책을 펴냈더라면 그가 현재와 같은 지위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스러운 죽음, 로마 당국의 부패와 잔혹, 친구들의 배반, 이 모든 것이 예수가 신을 자기 편으로 둔 사람이라는 증거, 역사적이라기보다는 심리적 증거를 구성하는 데에 불가결한 요소들이었다. 자신의 미덕에 대한 느낌은 고통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난다. 고통을 겪으면 겪을수록 덕은 커진다. 예수 콤플렉스는 우월감과 얽혀 있다. 저항할 수 없는 압제와 맹목에 맞서 패배자가 더 큰 덕에 호소하며 느끼는 우월감이다. 나는 사랑하던 여자에게 차이고 난 뒤 오후 3시에 침대에 자빠져서 내 고통을 하나의 자질로 고양시켰다. 덕분에 내 슬픔을 흔해 빠진 세속적인 낭만적 결별의 결과물로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다. 클로이가 떠나는 바람에 나는 죽을 뻔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도덕적으로 높은 자리라는 영광스러운 지위에 올라갈 수 있었다. 나는 순교자였다. 예수 콤플렉스는 마르크스주의의 정반대편에 자리 잡고 있다. 자기 증오에서 생겨난 마르크스주의 때문에 나는 나를 받아들이려는 어떤 클럽의 회원이 되지 못했다. 예수 콤플렉스 역시 나를 클럽 문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자기 사랑의 결과이며 내가 클럽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내가 너무 특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클럽들은 천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위대한 존재, 지혜로운 존재, 감수성이 예민한 존재, 클럽 문 밖에 남겨지거나 여자친구에게서 버림받은 존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나의 우월감의 1차적 근거는 내 고립과 고통이었다. 나는 고통을 겪는다. 고로 나는 특별하다. 나는 이해받지 못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크게 이해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것이 틀림없다. 자기 혐오를 피해가려고 약점을 미덕으로 바꾸는 연금술에는 공감을 할 수밖에 없다. 나의 고통이 예수 콤플렉스로 진화한 것에는 틀림없이 어느 정도 건강한 면이 있었을 것이다. 자기 혐오와 자기 사랑 사이의 미묘한 내적 균형에서 이제 자기 사랑이 우세한 위치에 있었다. 클로이가 나를 버린 것에 대한 나의 최초의 반응은 자기 혐오적인 것이었다. 우리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실패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계속 클로이를 사랑했고 나 자신을 미워했다. 그러나 예수 콤플렉스가 생기면서 그 등식이 뒤집혀 이제 클로이가 나를 찬 것은 클로이를 경멸할 만한 잘해야 동정할 기독교 미덕의 모범 만한 증거로 해석되었다. 예수 콤플렉스란 자기 방어 메커니즘에 불과했다. 나는 클로이가 나를 떠나기를 바라지 않았고 그 어떤 여자보다 클로이를 사랑했는데 이제 그녀는 캘리포니아로 날아갔다. 내가 그 견딜 수 없는 상실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처음부터 그녀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고 뒤집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버림받아 절망적인 상태일 때 옆방에서 들려오는 행복에 겨운 오르가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호텔방에서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 정직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23 생략. 영혼은 낙타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아랍 속담이 있다. 우리 대부분은 시간표와 다이어리의 엄격한 요구에 이끌려가지만 마음의 자리인 영혼은 기억의 무게에 힘겨워하며 노스텔지어에 젖어서 느리느리 뒤따라온다. 만일 모든 연애가 낙타에게 짐을 더 얻는 것이라면 사랑의 짐의 의미에 따라서 영혼의 속도는 더 느려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의 낙타가 마침내 클로이의 기억이라는 엄청난 무게를 떨쳐버렸을 때 낙타는 죽기 직전의 상태였다. 클로이가 떠나는 것과 더불어 현재를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욕망도 사라졌다. 나는 노스텔지어에 젖어서 살았다. 그 말은 내 삶을 그녀와 함께 했던 삶과 관련 지어서만 생각했다는 뜻이다. 나는 눈을 감고 살았다. 내 눈은 뒤로 안으로 기억을 향해 있었다. 나는 그 낙타를 따라 기억의 모래 언덕들 사이를 구불구불 나아가며 가끔 매혹적인 오아시스에 들러 행복했던 시절의 이미지들을 들추며 여생을 살고 싶었다. 현재는 나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과거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제가 되었다. 현재라는 것은 과거 옆에 가져다 놓으면 지금은 없는 사람의 기억을 되살려내며 나를 조롱할 뿐이었다. 미래라는 것은 더욱더 비참한 부재 상태를 의미할 뿐이었다. 과거의 기억에 푹 잠겨 있을 때에는 가끔 클로이가 없는 현재를 보지 않을 수 있었다. 헤어짐이 없었던 것 같은 우리가 여전히 함께하는 것 같은 환각에 빠지기도 했다. 언제라도 전화를 걸어서 오디온으로 영화를 보러 가자거나 공원에 산책을 하러 가자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클로이가 캘리포니아 남부의 작은 도시에서 윌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쪽을 택했다. 마음은 사실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물러나 환희, 사랑, 웃음이 가득했던 목가적 시절에 대한 환상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나는 클로이가 없는 현재로 거세게 내 동댕이 쳐지곤 했다. 전화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으러 가는 길에 욕실에 클로이가 빗을 두었던 자리가 이제는 비어 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곤 했다. 마치 처음 발견하는 것처럼 처음 깨달았을 때의 그 고통이 모조리 되살아났다. 빛이 없다는 사실이 심장을 찌르는 단검처럼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고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우리가 함께 했던 외적 세계의 많은 부분, 따라서 클로이가 여전히 얽혀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클로이를 잊는 일은 더욱 어려웠다.
부엌에서 있다 보면 갑자기 주전자에 물을 채우던 클로이의 기억이 떠오르고 슈퍼마켓 선반에서 토마토 케첩을 보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서 몇 달 전 비슷한 쇼핑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느 날 저녁 늦게 해머스미스 고가도로를 넘어가다가 똑같이 비가 오던 날 밤 같은 길을 운전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때와의 차이는 단지 클로이가 차 안에 없다는 것뿐임을 깨닫게 되었다. 소파 베개의 배치는 클로이가 피곤할 때 머리를 누이던 모습을 떠오르게 했으며 책꽂이의 사전을 보면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 반드시 찾아보던 클로이의 버릇이 기억났다. 일주일 가운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함께 행동하던 때가 돌아오면 과거와 현재의 평행선을 고통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토요일 아침에 미술관 순례, 금요일 밤에 클럽, 월요일 저녁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물리적 세계는 내가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인생은 예술보다 잔인하다. 예술에서는 보통 물리적 환경이 등장인물의 정신적 상태를 반영한다. 가르시아 로르카의 연극에서 누군가 하늘이 흐리고 어둡고 잿빛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순수한 기상학적 관찰이 아니라 심리적 상태의 상징이다. 인생은 우리에게 그런 손쉬운 표지들을 제공하지 않는다. 폭풍이 다가온다. 그러나 이것은 죽음과 붕괴의 전조와는 거리가 멀다. 비가 창문을 때려대는 동안에도 어떤 사람은 사랑과 진실, 아름다움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여름날에도 구불구불한 길에서 자동차가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잃어서 나무를 들이받고 승객들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외적 세계는 나의 내적인 기분을 따라와 주지 않았다. 나의 사랑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주던 건물들, 사랑 이야기에서 끌어낸 감정들로 활기를 불어 넣었던 건물들은 나의 내적인 상태가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하여 겉모습을 바꾸어주지 않았다. 버킹엄 궁전으로 가는 길에 늘어서 있는 똑같은 가로수들, 주택가 도로를 따라서 놓여있는 똑같은 치장 벽토를 바른 주택들, 하이드파크의 똑같은 서펜타인 연못, 똑같은 청잣빛 푸르름으로 물든 똑같은 하늘, 똑같은 거리를 지나가는 똑같은 자동차들, 거의 똑같은 사람들에게 거의 똑같은 물건을 파는 똑같은 상점들. 변화의 거부는 세계가 내 영혼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거기 살든 살지 않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살아있든 죽었든 관계없이 움직여가는 독립된 실체임을 일깨워 주었다. 세상이 내 기분에 따라서 표정을 바꾸어 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거리를 이루는 거대한 돌덩이들이 내 사랑의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세상은 내 행복에 기꺼이 편의를 제공했지만 이제 클로이가 떠났다고 해서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다가 불가피하게 나는 잊기 시작했다.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몇 달 뒤 나는 런던의 그녀가 살던 동네에 갔다가 그녀에 대한 생각이 전처럼 괴롭지는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내가 그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녀가 살던 동네였음에도 근처 레스토랑에 잡아놓은 약속을 먼저 생각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클로이의 기억이 중화되면서 역사의 일부가 되어 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런 망각에는 죄책감이 뒤따랐다. 이제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녀의 부재가 아니라 내가 그녀의 부재에 무관심해진다는 것이었다. 망각은 내가 한때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것의 죽음, 상실, 그것에 대한 배신을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나는 점진적으로 자아를 다시 정복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습관들이 만들어졌고 클로이 없는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나의 정체성은 오랫동안 우리를 둘러싸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로 돌아가려면 나 자신을 다시 만들다시피 해야 했다. 클로이와 내가 함께 쌓아 올렸던 수많은 연상들이 희미해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랫동안 내 소파와 함께 지내고 나서야 클로이가 드레싱 가운을 입고 거기에 누워있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 그 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 친구의 이미지라든가 내 외투가 가로놓여 있는 이미지로 바뀌었다. 이슬링턴을 수도 없이 걷고 나서야 이슬링턴이 클로이가 살던 곳일 뿐 아니라 쇼핑을 하거나 저녁 식사를 하기에도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거의 모든 물리적 장소를 다시 찾아가 클로이와 내가 나누었던 대화의 모든 주제를 다시 고쳐쓰고 모든 노래와 모든 활동을 되풀이해야 했다. 그렇게 해야만 현재를 위해서 그것들을 재정복할 수 있었고 그 연상들이 조성하는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 어쨌든 나는 차차 잊어갔다. 클로이와 보낸 시간은 주름이 잡히며 폭이 좁아졌다. 수축하는 아코디언 같았다. 내 사랑 이야기는 얼음 덩어리와 같아서 현재로 들고 오는 동안 차차 녹아버렸다. 그것은 마치 역사의 일부가 되어버린 현대의 사건, 역사가 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심적 세목으로 축소되어버린 사건 같았다. 그 과정은 마치 영화의 카메라가 1분에 수많은 프레임을 찍지만 그 대부분은 버리고 수수께끼 같은 변덕을 따라 몇 가지 프레임, 그 프레임 주위에 감정적 상태가 유착되어 있기 때문에 을 선택하는 것과 같았다. 몇몇 교황이나 군주나 전투로 축소되고 상징되는 한 세기처럼 나의 연애는 정제되어 몇 개의 아이콘적 요소, 역사가들이 고르는 요소들보다는 무작위적이지만 마찬가지로 선택적인 것만 남았다. 우리가 처음 키스를 할 때 클로이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 그녀의 팔의 솜털들, 리버풀 스트리트역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며 서 있던 모습, 하얀 풀 오버 스웨터, 기차를 타고 프랑스를 여행하던 러시아인에 대해서 농담을 했을 때 그녀가 터뜨리던 웃음, 손으로 머리를 빗던 모습. 낙타는 시간을 따라 걸어가면서 짐이 점점 더 가벼워졌다. 계속 등에 실린 기억과 사진들을 흔들어 사막에 떨어뜨렸고 바람이 그것들을 모래 속에 묻어버렸다. 낙타는 점점 더 가벼워져서 나중에는 그 독특한 모습으로 뛰어가기까지 했다. 그러다 마침내 현재라고 부르는 조그만 오아시스에서 이 지친 짐승은 나의 나머지를 따라잡게 되었다. 24. 사랑의 교훈. 우리는 사랑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교훈들이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아니면 마냥 행복한 표정으로 실수를 무한히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유리가 맑아 보이기는 하지만 뚫고 날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파리들이 계속 미친 듯이 유리창에 머리를 박는 것처럼 지나친 의욕, 고통, 씁쓸한 실망감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어떤 기본적인 진실들, 지혜의 조각들을 배울 수는 없는 것일까? 식사, 죽음, 돈에 지혜로워질 수 있듯이 사랑에도 지혜로워지고 싶다는 야심은 정당한 것이 아닐까? 우리는 사는 방법을 알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사는 것도 자전거 타기나 피아노 연주하기처럼 하나의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 지혜는 우리에게 평정과 내적 평화를 목표로 삼으라고 말한다. 불안, 두려움, 우상숭배, 해로운 정열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라고 말한다. 지혜는 우리에게 우리의 첫 충동이 꼭 진실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이성을 훈련시켜서 무익한 요구와 진정한 요구를 분리하지 않으면 욕심 때문에 길을 잃을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 지혜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통제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현실을 왜곡하여 산을 흙 둔덕으로, 개구리를 공주로 바꾸어 버릴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 지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어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은 두려워하되 벽에 어그른거리는 그림자를 보고 에너지를 낭비하지는 말라고 가르친다. 지혜는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자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지혜는 사랑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사랑은 커피나 담배처럼 완전히 끊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포도주 한 잔이나 초콜릿처럼 가끔은 허용되는 것일까? 사랑은 지혜가 대표하는 모든 것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일까? 현자들도 사랑 때문에 이성을 잃게 될까? 아니면 몸만 어른이지 정신은 아이인 사람들만 이성을 잃는 것일까? 일부 지혜로운 사상가들은 고개를 끄덕여서 사랑을 승인해 주었지만 그들은 신중하게도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구분해 놓았다. 마치 의사들이 마요네즈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도 콜레스테롤이 낮은 재료로 만든 것은 먹어도 좋다고 하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무모한 사랑과 소크라테스의 깊은 생각에서 나온 선의 숭배를 구분한다. 베르테르의 무절제와 예수가 보여준 무혈의 형제애를 비교한다. 성숙한 사랑과 미성숙한 사랑으로 나눌 수도 있다. 성숙한 사랑의 철학은 거의 모든 면에서 미성숙한 사랑보다 바람직하며 그 특징은 각 개인의 선과 악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다. 성숙한 사랑은 절제로 가득하며 이상화에 저항하며 질투, 마조히즘, 강박에서 자유로우며 성적 차원을 갖춘 우정의 한 형태이며 유쾌하고 평화롭고 상호적이다. 어쩌면 이래서 욕망이 무엇인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고통 없는 상태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거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반면 미성숙한 사람은 나이와는 거의 관계가 없기는 하지만 이상화와 실망 사이의 혼란스러운 비틀거림이며 환희나 행복의 감정이 익사나 섬뜩한 구토의 인상과 결합되어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며 마침내 답을 찾았다는 느낌이 이렇게 헤맨 적이 없다는 느낌과 공존하는 상태이다. 절대적이기 때문에 미성숙한 사랑의 논리적 절정은 상징적이든 현실적이든 죽음이다. 성숙한 사랑의 절정은 결혼이며 일상, 일요일 신문, 다리미, 리모컨이 달린 장치들을 통해서 죽음을 피하려는 시도이다. 미성숙한 사랑은 타협을 용납하지 않으며 일단 타협을 거부하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격변으로 가는 길에 올라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잡한 문제들을 파고들다 보면 가끔 도달하게 되는 순진한 상식으로 나는 가끔 묻곤 했다. 마치 답을 봉투의 뒷면 정도에 다 적을 수 있는 것처럼. 왜 우리는 그냥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일까? 사방에서 사랑으로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친구, 낮방송, 드라마 스타, 미용사의 불평을 들으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거의 똑같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공통의 해답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도 했다. 공산주의자들이 국제 자본의 불평등 문제에 답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웅대한 규모로 세상의 로맨스 문제들에 대해서 형이상학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나만 이런 유토피아적인 백일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을 낭만적 실증주의자들이라고 부르겠다. 그들은 충분한 생각과 치료법만 있으면 사랑이 덜 고통스러운, 오히려 건강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들 분석가, 설교자, 구루, 치료사, 작가들은 사랑이 문제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진정한 문제에는 진정한 해결책이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했다. 낭만적 실증주의자들은 감정 생활이 비참한 사람과 마주하면 우선 원인, 자존심 컴플렉스, 아버지 컴플렉스, 어머니 컴플렉스, 컴플렉스를 파악하려 하고 그런 다음에 치유책, 퇴행치료, 신곡 읽기, 원예, 명상을 내놓는다. 융학파의 훌륭한 분석가가 있었다면 햄릿의 운명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오셀로도 치료실의 소파 위에서 자신의 호전성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로미오도 중매 회사를 통해서 좀 더 적합한 짝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오이디푸스도 가족 치료를 통해서 문제를 공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술은 사랑에 수반되는 문제들의 병적인 강박감을 가지는 반면 낭만적 실증주의자들은 고뇌와 상심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춘다. 서양의 로맨스 문학의 많은 부분에 나타나는 비관적 견해들과 비교해 볼 때 낭만적 실증주의자들은 좀 더 용감한 사람들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타락한 화가나 정신병에 걸린 시인의 우울한 상상력에 맡겨두었던 인간 경험의 한 영역에서 좀 더 계몽되고 자신에 찬 접근 방법을 옹호하기 때문이다.
클로이가 떠난 직후 나는 역의 서점 가판대에서 낭만적 실증주의의 문헌의 고전이라고 할 만한 책과 마주쳤다. 패기 니얼리 박사의 괴로운 마음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나는 그 책을 샀다. 그 분홍색 표지에 적힌 사랑을 하는 것이 반드시 고통스러운 일이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다. 이런 수수께끼에 감히 답을 하겠다고 나선 이 여자, 패기 니얼리 박사는 누구일까? 책의 첫 페이지에서 나는 그녀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오리건 사랑과 인간관계 연구소 졸업, 현재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거주하며 정신분석, 아동치료, 결혼 조언을 하고 있다. 감정적 중독만이 아니라 음경선망, 집단역학, 광장 공포증에 대해서 수많은 책을 썼다. 괴로운 마음은 무엇에 대한 책일까? 이 책은 어울리지 않는 짝과 사랑에 빠지는 남자와 여자, 상대를 잔인하게 대하거나 감정적 불만족 상태에 빠뜨리는 사람들, 술이나 폭력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불행하지만 낙관적인 이야기이다. 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사랑과 고통을 연결시키며 그들이 사랑하게 된 어울리지 않는 유형의 짝이 변화를 일으켜서 그들을 제대로 사랑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천성적으로 그들의 감정적 요구에 응답할 수 없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는 미망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게 된다. 니얼리 박사는 제3장에서 문제의 근원이 결함 있는 부모라고 밝힌다. 부모는 이 불행한 낭만주의자들이 감정 과정을 왜곡되게 이해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주 어린 시절의 감정적 애착 경험을 통해서 사랑이 보답받지 못하는 것이며 잔인한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 들어가 유년 시절을 다시 짚어보면 자신의 마조히즘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고 어울리지 않는 짝을 변화시키려는 욕망이 사실은 문제 있는 부모를 제대로 된 부모로 바꾸던 어린 시절의 공상의 잔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 책을 읽기 며칠 전에 마담 보바리를 읽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나는 어처구니 없게도 니얼리 박사가 묘사한 사람들의 공경과 플로벨의 위대한 소설의 여주인공인 엠마 보바리의 비극적 상황을 비교하고 있었다. 엠마 보바리는 누구인가? 그녀는 프랑스의 시골 지방에서 살아가는 젊은 여자로서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했으나 그녀가 사랑을 고통과 연결시키게 되면서 남편을 혐오한다. 그 결과 그녀는 어울리지 않는 남자들과 간통을 하게 된다. 그 남자들은 그녀를 잔인하게 대하는 비겁한 사람들이며 그녀의 낭만적인 갈망을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엠마 보바리는 이 남자들이 변해서 자신을 제대로 사랑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병이 든다. 그러나 로돌프와 레옹은 그녀를 가벼운 오락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불행하게도 엠마는 치료를 받을 기회가 없었고 자신의 마조히즘적 행동의 기원을 깨달을 수 있을 만큼 자의식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을 소홀히 했고 가족의 돈을 탕진했으며 결국에는 어린 자식과 제정신이 아닌 남편만 남긴 채 비소를 먹고 자살한다. 때때로 현대적인 해결책이 적용되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다르게 전개되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마담 보바리가 니얼리 박사와 문제를 의논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낭만적 실증주의가 문학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가운데 하나에 개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엠마가 니얼리 박사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진료실에 들어갔다면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을지 궁금하다. 보발이 긴 의자에 앉아 흐느끼고 있다. 니얼리, 엠마, 내 도움을 받고 싶으면 뭐가 문제인지 말해야 해요. 보바리 부인은 고개를 들지 않고 수놓인 손수건에 코를 푼다. 니얼리, 우는 것은 긍정적인 경험이에요. 하지만 50분 내내 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보바리, 울먹이면서 말한다. 그이가 편지를 쓰지 않아요. 그이가 편지를 쓰지 않아요. 니얼리, 누가 편지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엠마? 보바리, 루돌프 말이에요. 편지를 쓰지 않아요. 편지를 쓰지 않아요.
그이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파멸한 여자예요. 망가진 여자, 궁상맞고 비참하고 아이 같은 여자예요. 니얼리, 엠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아요. 이미 말했잖아요.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보바리, 왜 창피하게 그렇게 멍청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니얼리,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에게 감정적 고통을 안겨주는 남자들에게 중독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보바리, 하지만 그때는 무척 좋았어요. 리얼리, 뭐가요? 보바리, 거기 있는 게요. 그이 옆에 있는 게요. 그이와 사랑을 나누고 내 옆에서 그이의 살갗을 느끼고 숲속으로 말을 달리는 게 아주 생생했어요.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인생은 끝장이네요. 리얼리,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남자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당신이 당신 남편을 싫어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이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편지에 답장을 하는데 두 주나 걸리는 그런 남자를 사랑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주 솔직히 말해서 엠마, 당신의 사랑에 대한 관점을 보면 강박과 마조히즘이 드러나요. 보바리, 그래요? 나는 그런 건 모르는데 그게 다 병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다시 그 사람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고 그가 나를 품에 안아주는 것이고 그의 살 냄새를 맡는 것뿐이에요. 리얼리, 당신 내부를 들여다보도록 노력해야 해요. 당신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이런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가족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성장하면서 당신 가족에게서 감정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이런 패턴으로 고착된 거예요. 보바리, 우리 아버지는 순박한 농부였는데요. 니얼리, 그랬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없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충족되지 않은 요구에 대응하는 거죠. 보바리, 문제는 로돌프가 아니라 샤를이에요. 니얼리, 다음 주에 다시 이야기를 해야겠군요. 시간이 다 됐어요. 보바리, 참 니얼리 박사님,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번 주에 돈을 낼 수가 없어요. 니얼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벌써 세 번째로군요. 보바리, 죄송해요. 하지만 지금 돈이 큰 문제예요. 기분이 너무 안 좋다 보니 나도 모르게 쇼핑에 돈을 다 써버렸지 뭐예요.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밖에 나가서 새 드레스 3벌, 색깔을 칠한 골무, 도자기 찻잔 세트를 샀어요. 보바리 부인의 치료에 행복한 결말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사실 그녀의 삶에서도 더 행복한 결말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니얼리 박사가 설사 돈을 받았다고 해도 엠마를 적응을 잘하고 강박이 없고 남편을 돌보는 부인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라고. 그럼으로써 플로베르의 소설이 자기를 아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낙관적인 이야기로 바뀔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으려면 여간 열렬한 낭만적 실증주의자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물론 니얼리 박사는 보바리 부인의 문제를 해석하기는 했다. 그러나 문제를 파악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지혜와 지혜로운 인생은 크게 다르다. 우리는 모두 능력 이상으로 똑똑하다. 그러나 사랑이 미친 지심을 안다고 해서 그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어쩌면 지혜로운 또는 전혀 고통 없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무혈 전투라는 개념과 마찬가지로 모순일지도 모른다. 제네바 협정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그런 전투는 존재할 수가 없다. 보바리 부인과 패기 니얼리 사이의 대립은 낭만적 비극과 낭만적 실증주의 사이의 대립이다. 그것은 지혜와 지혜의 대립물 사이의 대립인데 지혜의 대립물이란 지혜를 모르는 것, 이것은 고치기가 쉽다. 이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아는 것에 따라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연애가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클로이와 나에게 도움이 된 것은 전혀 없다. 우리가 바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현자가 되지는 않았다. 대책이 서지 않는 사랑의 고통 때문에 비관적이 된 나는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리기로 결심했다. 낭만적 실증주의가 도움이 될 수 없다면
유일하게 유효한 지혜는 다시는 사랑에 빠지지 말라는 금욕주의적 충고였다. 나는 이제 상징적인 수도원으로 물러나 간소한 서재에 처박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갈 생각이었다. 나는 세속적인 오락을 피하고 금욕의 맹세를 하고 수도원이나 수녀원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감탄했다. 사막의 동굴에서 40년, 50년씩 산 은자들의 이야기도 있었다. 그들은 나무뿌리나 딱딱한 열매만 먹고 살면서 다른 사람과는 이야기를 하지도 만나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디너 파티에서 레이철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나에게 자신의 사무실 생활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나는 그녀의 눈에 푹 빠져들고 말았다. 순간 나는 금욕주의적 철학을 내팽개치고 클로이에게 저질렀던 실수를 모조리 되풀이하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를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둥글고 우아하게 묶은 레이첼의 머리,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하는 세련된 움직임, 풍부한 느낌을 주는 파란 눈을 계속 보게 된다면 그날 저녁을 무사히 넘길 수 없을 것 같았다. 레이첼의 모습은 나에게 금욕주의적 접근 방법의 한계를 일깨워 주었다. 사랑의 고통이 없을 수 없고 사랑이 지혜롭지 못한 것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잊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랑은 비합리적인 만큼이나 불가피했다. 불행히도 그 비합리성이 사랑을 반박하는 무기는 되지 못했다. 나무뿌리와 싹을 먹으려고 유대의 산속으로 물러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까?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영웅이 될 기회는 사랑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나아가서 금욕주의적 삶이 요구하는 모든 희생에도 불구하고 금욕주의 안에는 뭔가 비겁한 면이 있는 것은 아닐까. 금욕주의의 핵심에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실망시킬 기회를 주기 전에 스스로 실망해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금욕주의는 다른 사람과의 애정에서 생기는 위험, 사막에서의 삶보다 더 큰 인내심이 있어야만 직면하게 되는 위험에 대항하는 서툰 방어였다. 금욕주의는 감정적 혼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수도사적 존재를 요구한다고 하면서 고통스러울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근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적 요구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려고 할 뿐이었다. 금욕주의자가 아무리 용감하다고 할지라도 최고의 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지점, 즉 사랑의 순간에는 결국 겁쟁이에 불과했다. 문제를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분모로 환원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문제의 복잡성에 눈을 감아버릴 수는 있다. 낭만적 실증주의와 금욕주의는 둘 다 사랑의 고민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한 부적절한 해답이다. 둘 다 모순들을 부둥켜 안고 애를 쓰기보다는 문제를 단순화시켰기 때문이다. 금욕주의자들은 사랑을 고통과 비합리성으로 단순화시켜서 그것으로 사랑에 대항하는 결정적인 논증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욕망을 좇다 보면 틀림없이 받게 되는 상처를 피해갔다고 하지만 감정적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반면 낭만적 실증주의자들은 쉽게 손에 쥘 수 있는 심리적 지혜를 얻는 문제를 단순화시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면 모두 고통 없는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하여 지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켰다고 하지만 그 지혜의 교훈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무시해버렸다. 따라서 앞서 보았듯이 마담 보바리의 비극은 니얼리 박사의 진부한 이론의 한 예로 환원되어 버렸다. 나는 좀 더 복잡한 교훈을 끌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의 모순들에 부응할 수 있는 교훈, 지혜에 대한 요구를 지혜가 무력해지는 상황과 조화시킬 수 있고 첫눈에 반하는 것의 어리석음을 그 불가피성과 조화시킬 수 있는 교훈. 사랑을 평가할 때에는 교조적 낙관주의나 비관주의로 달아나지 말아야 하고 두려움의 철학이나 실망의 윤리학을 구축하지 말아야 했다. 사랑은 분석적 정신에서 겸손을 가르쳤다. 아무리 확고부동한 확실성에 이르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 결론에 번호를 붙여서 단정하게 배치해 놓는다고 해도 분석에는 절대로 결함이 없을 수 없다는 교훈. 따라서 아이러니로부터 절대로 멀리 벗어날 수가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그 교훈이 더욱더 타당해 보일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 레이첼이 다음 주에 저녁 식사를 하자는 내 초대를 받아들였고 그 후로 그녀를 생각만 해도 시인들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떨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 떨림은 한 가지를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다시 한번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 역자 후기. 저자인 알랭드 보통은 1969년 스위스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프랑스식 이름을 가졌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현재는 런던 대학교에서 철학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다. 그는 아직 젊은 나이이지만 가르치는 것 외에 글쓰기에 주력하여 이미 5권에 이르는 저작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14개 국어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저자를 소개하면 독자들은 상당히 전도 유망한 철학자를 만나겠거니 하는 예감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역자는 저자가 한 사람의 철학 전공자로서 얼마나 전도 유망한지는 잘 모르며 심지어 그가 철학의 어느 분야를 전공했는지도 잘 모른다.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그가 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의 눈으로 또는 굳이 철학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생각이 깊고 많은 사람의 눈으로 일상을 해석하는 데 비상한 재주를 가졌다는 점이다. 그런 재주를 통찰력이라고 불러도 좋다면 이 책에서 드 보통의 통찰력은 우리가 여러 번 무릎을 치게 만들 것이다. 우리 모두가 새로 경험하게 되는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도 놀랍고 존경스러운 일이겠지만 연애라는 캐캐 묵은 문제를 놓고 비상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대부분이 연애를 경험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연애에 대해서는 일가견을 가지기 마련인데 그런 사람들을 독자로 앉혀놓고 새로운 통찰과 깨달음으로 무릎을 치게 만드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드 보통은 이 책에서 1인칭 화자와 클로이라는 여자가 엮어나가는 러브 스토리를 제시하면서 그 의미를 캐나가는데 그 스토리가 또 대단히 도전적이다. 무엇인가 색다르고 독특한 이야기라서 도전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지극히 평범하고 진부하기까지 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도전적이라는 것이다. 극소수의 대다른 경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겪어보았을 뻔해 보이는 연애담에서 그들 모두가 미처 몰랐던 의미들을 끄집어내겠다는 것은 대담한 시도가 아닌가. 주의 깊은 독자들은 이 책에서 느끼는 새로움이 단지 통찰의 새로움만이 아니라 글 쓰는 방식의 새로움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실제로 이 책을 읽다 보면 소설처럼 흘러나가는 이야기와 얼핏 딱딱해 보이는 철학적 사유가 얽히면서 때로는 무엇인가 입 안에서 계속 씹히고 터지는 느낌이 드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처럼 때로는 온탕과 냉탕을 왕복하는 것처럼 어떤 청량감을 맛보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해도 역자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가벼움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다. 많은 평자들이 동의하듯이 또 어떤 평자들은 통찰보다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주듯이 드 보통의 재치와 유머는 가히 수준급이다. 다만 웃음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지적 노력이 따라주어야 하고 앞서 말했듯이 바로 이 점이 이 책의 매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책이 주는 매혹적인 가벼움에는 재치와 유머라는 요소 외에 이 책이 저자가 우리 나이로 25쯤 되었을 때 나왔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 같다. 드 보통의 처녀작이다. 젊은 저자 자신의 절실한 실감이 바탕에 깔리지 않고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풋풋함이 이 책의 탄력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책이 약간 지나치게 현학적이라는 느낌을 가지시는 독자들은 그 점 역시 젊은 패기 때문인 것으로 너그럽게 보아주시기를 저자를 대신해서 저자가 전혀 부탁한 바 없지만 부탁드린다. 나아가 이 책을 계기로 저자와 연배가 비슷한 독자들은 자신에게 진행 중인 사건들을 되새기면서 저자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노스텔지어에 젖어 연애를 바라볼 연배의 독자들은 겪어온 사건들을 되새기면서 물론 이 책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재도전에 나서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자유이지만 큰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란다.
이 책은 영국에서는 Is This in Love라는 제목으로, 미국에서는 Unlove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로맨스라는 제목으로 간행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역자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시중에서 책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내가 이 책을 다시 번역하는 것은 출간된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에서 출간 당시에 좋은 평가와 대중적 인기를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2002년 5월 역자 씀